two, one.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 박중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유튜브 처음인데요.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도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뇌졸중에 대해서 이 두 분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 소개를 드렸고 옆에 계신 장명 선생님도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림대학교 소속의 동탄성심병원에 근무하는 신경과 의사 장민욱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뇌졸중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평소 궁금하셨던 점들 질문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재간이 좋은 저희 신경과 의사 셋이 나왔는데요. 다들 뇌졸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인 만큼 뇌졸중에 대한 정말 아주 세세한 진실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방송에서는 너무 딱딱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재미난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신경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저도 역시 주로 뇌졸중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이 발생했을 때도 그렇지만 되게 뇌졸중에 보통 이제 심각한 병원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되게 치료가 잘 되고 생기고 뇌졸중으로 처음 입원하신 다음엔 5년, 10년, 한 20년 이상 외래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나면서 되게 궁금하신 것들이 많고,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뭐 5년, 10년 지나니까 새로 또 뭐 불편한 것도 생기고, 또 이제 요즘 유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식품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뇌졸중 환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외래 진료실이나 이런 데서 궁금하신 거 얘기해도 솔직히 설명 다 못 해드리고, 그렇죠. 설명 좀 하려고 하면은 이제 되게 의사들 말이 빨라지고, 네. 솔직히 환자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뒤에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그냥 마무리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그냥 충분히 길게 시간 많으니까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주제가 뇌졸중입니다. 사실 뭐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희 할머니도 이게 뇌졸중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뇌졸중 치료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가족으로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허심탄회하게 잘 얘기해 주시면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약간은 무거운 주제지만요. 우리가 또 1시간 동안 가능하면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방향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사를 해주고 계신데요. 딸기 80님도 오셨고 오프터볼이라는 분도 오셨고 그러네요. 자주 오시는 분들인가 봐요. 네. 올려주시는 내용들이 자기들끼리 다 아시는 분들처럼 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외부인 계시죠.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신경과 의사가 3명이 모였는데요. 오늘 저희가 모이게 된 계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일근 원장님이라고 아시죠? 얼마 전에도 두통, 어지럼증, 수면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현장에서 환자들 대해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지만은 학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네. 신경과 학회 홍보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신경과 질환, 특히 뭐 두통, 어지럼증, 지금 오늘 말한 뇌졸중, 파킨슨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과 학회 차원에서 시리즈별로 이렇게 하나씩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자. 50분이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길죠. 네. 긴 시간 동안에 방금 말씀하셨던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뇌졸중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사람들이 신경과가 무슨 과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예, 예. 어쩔 때 신경과를 가야 될지도 잘 맞아요. 모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네. 뭐 이사장님도 아주 관심 있게 네.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걸 밀어주시고 계시니까 네. 저희가 잘해야 됩니다. 갑자기 부담이 오네요. 그래서 신경과 학회와 함께하는 신경과 질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은 신경과 질환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 뇌졸중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저는 사회자로서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전체 진행은 예상된 대로 우리 장민욱 선생님께서 뇌졸중의 증상,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하면 진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범준 교수님께서 뇌졸중 치료할 수 있을까? 치료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치료할 수 있죠.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강의를 사실은 너무 길지 않게 짧게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 실시간 질문 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답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강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이크. 네네. 딸기 80님은 동탄성심병원 와보신 적 있대요. 그러시군요. 네. 근처에 사시는 분이시죠. 네. 생각은 안 하셨겠죠? 네. 이제 생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마이크가 잘 작동이 안 됐었네요. 목소리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우리 첫 번째 장민욱 선생님께서 뇌졸중 네. 의심해야 되는 세 가지 증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요걸 설명하셔도 그럴까요? 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요거를 움직이시면서 예, 하셔도 예. 되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사실 몇 장 안 돼요. 주로 이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뇌졸중 증상 상당히 궁금하시죠? 어떨 때 병원에 가야 되는지를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갑자기 내 가족이 쓰러졌는데 이게 정말 뇌졸중인지,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픈데 뇌혈관 질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지, 병원에 가서 MRI는 찍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뇌졸중 학회에서는 뇌졸중 3진 아웃 또는 뇌졸중의 5대 증상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빨리 아껴야 된다는 측면에서 FAST라는 캠페인들을 한 적도 있죠.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안면마비입니다. 안면마비는 흔하게도 많이 생겨요. 흔히 구안화사라는 이름으로도 사실 많이 알려져 있고, 찬바람 쐬면 얼굴 돌아간다. 술 많이 마시면 얼굴 돌아간다. 술 먹고 찬바닥에 누워서 자면 얼굴 돌아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정말로 얼굴이 돌아갔을 때 이게 진짜로 뇌졸중 때문에 돌아간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얼굴 쪽에 있는 신경만 문제가 있어 돌아간 건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살짝 오류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면마비는 뇌졸중 환자의 거의 90% 정도의 환자가 겪습니다. 대개는 그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뇌졸중이 겹쳐 있는 경우에 이 안면마비가 생기는데요. 안면마비라고 하면은 대개 이 얼굴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살짝 미소를 머금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좀 처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팔자주름이 한쪽이 좀 이렇게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웃었을 때 이쪽은 팔자주름이 있는데 이쪽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라면은, 그러면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구분하는지죠. 저희들이 구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일단은 이마에 주름을 짓게 만들어요.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은 얼굴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들고 위에를 한번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똑똑하면서 위에를 한번 쳐다보라고 하는데, 위를 쳐다보라고 할 때 이렇게 지렁이 3마리가 딱 만들어지면 이러면 큰일 난 겁니다. 네, 지렁이 3마리가 양쪽에서 다 잘 만들어지는데 얼굴이 돌아갔다. 그러면 진짜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렁이가 만들어지면요. 만들어지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마비가 돼가지고 지렁이까지 안 만들어지는 분들은 오히려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여성분들이라면은 엄청 심각한 얘기죠. 한쪽 얼굴이 돌아간 채로 후유증을 안을지도 모르는 이런 말초신경 마비도 사실 무서운 병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그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안면신경 마비인 경우에는 대개 이 주름 부분은 이마 쪽은 잘 살아 있으면서 아래쪽만 마비가 오거든요. 이 이유가 우리의 안면신경을 담당하는 부위 중에 이 위쪽, 이마 쪽을 담당하는 부분은 양쪽에서 신경이 동시에 나와요. 양쪽의 지배를 동시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뇌졸중 때문에 한쪽만 망가졌을 때에는 반대쪽의 신경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주름을 좀 짙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말초신경 쪽이 망가졌을 때는 아예 이쪽 바깥쪽으로 나오는 신경, 말단 부위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지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면마비가 생겼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일단 빨리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일단 이마에 주름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마에 주름이 잘 지어졌으면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이마에 주름이 잘 지어지지 않았으면 일단은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도 사실 빨리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그렇죠. 좋다고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그 외래를 보는데도요. 오늘 한 오전 외래 60여 분 정도 오셨었는데 안면신경마비로 오신 분이 한 5분 정도 아이고. 있었어요. 응급실 다녀오셨다가 외래를 오신 분들도 있었고 5분 전부 다 뇌졸중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었고 말초신경마비였습니다. 다 이마에 주름이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응급실에서 받았던 약 그리고 또 제가 지어드렸던 약을 드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인 경우에는 한 7, 80% 정도는 다 회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한두 예, 달 맞아요. 안에는 거의 다 회복을 하시는 것 맞아요. 같고요. 예. 그런데 뇌졸중 때문에 안면신경 마비가 오신 분들은 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완벽하게 좋아지시는 분은 한 반밖에 안 되시는 것 같고 후유증이 또 상당히 좀 많이 남죠.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뇌졸중 때문에 안면마비가 오면은 약간 얼굴이 삐딱한 채로 사셔야 되니까 특히 뇌졸중 중에서는 이 머리 뒷부분으로 올라가는 뇌관이라고 하는 부위에 마비가 왔을 때 안면 쪽의 마비가 좀 더 두드러지잖아요. 이런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 이 뒤로 올라가는 척추동맥 쪽에 찢어진다거나 척추동맥 질환에 의해서 뇌졸중이 생기신 분들이 대개 이 어떤 구음 장애, 발음이 잘 안 된다거나 안면 마비가 주로 생겨서 참 고생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안면 마비가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하셔야 되고 이마에 주름이 있다면 그러면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아까 질문이 하나 살짝 네네. 나왔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아까 안면마비 중에서 대상포진 후에 마비가 왔던 네, 분이 정말 있다고 많죠. 하셨는데 이분은 그럼 어디에 해당돼요? 지금 저한테 입원해 계신 남자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두통 때문에 응급실에 오셨는데 네. 정말 극심한 두통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쪽 귀 주변부터 해서 퍼져나가는 아주 찌릿찌릿한 두통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약간 안면마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귀 약간 요 주변 부분에 수포가 올라오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구나. 대상포진인 것 같아서 이제 신경과로 연결이 됐었고 신경과에서 보니까 안면마비를 동반한 대상포진 그게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 램지 헌트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포진의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대상포진의 발전된 형태로 램지 헌트 증후군이 생기면은 안면마비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정말 최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위험하죠. 사실 단순한 대상포진만 생겨도 엄청 괴로운데 안면마비까지 생기면은 이 램지 헌트 증후군이 생겨버리면 후유증으로 안면 마비가 되게 오래 가시는 경우가 많죠. 아프기도 정말 아파 죽겠는데 마비까지 생기니까 진짜 곤욕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대개는 그 조스터 바이러스에 그쵸.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수두 바이러스라고 하죠. 수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남아 있다가 신경절에 남아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안면 신경절과 3차 신경절을 동시에 침범하면서 생기는 게 이제 램지 헌트 증후군, 뭐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램지 헌트 증후군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꽤 넓게 광범위하게 바이러스성 침투, 바이러스성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상당히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귀 주변에 수포라든지 피부병이 막 생겨났는데 안면마비가 왔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병이니까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뇌혈관과는 관련이 없어요. 뇌졸중은 아닌 거죠. 그렇죠. 혈관은 아니고 요 피부 주변에 있는 신경절에서 생긴 겁니다. 요 예. 귀 바로 뒤쪽에 안쪽에 있는 신경절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근데 꽤 심각해요. 이게 정말 평생 남을지도 모르는 후유장애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예쁜 얼굴 다 망가뜨리기도 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에 나타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비슷하죠. 예, 사실 예, 이쪽에 그렇죠. 나타나는 게 예, 사실 예.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다리, 예, 예. 이런 옆구리 이런 데가 사실은 대상포진의 대표적인 자리지만 얼굴 쪽으로 오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예. 사실 저희들한테 대상포진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20-30% 정도는 얼굴 쪽에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안면 마비를 가지고 우리가 뇌졸중인지 아닌지 구분해 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네. 주름이 생기면은 그렇죠. 병원을 가라.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네, 입 돌아갔으면 일단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마에 주름이 살아 있으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빨리 헷갈리면 병원에. 어떻게 해요? 이 생겼는지 안 생긴지 좀 나이 아, 드신 근데 분들은 주름 있으신 맞아요. 거죠? 네, 나이는 그렇죠. 네, 아, 항상 주름이 맞아요.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예전에 구안화사를 한번 앓으셨던 아, 분들, 그럼 예전에 주름은 안 안면마비가 되죠. 있어서 예. 원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럴 때는 무시하시고 빨리 일단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밤늦게라도 이런 증상이 생기면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아들내미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지 딸내미 기다렸다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119에 전화하는 게 제일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얼굴이 돌아갔다? 그러면 일단은 병원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주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증상은요. 반신마비입니다. 반신마비. 사실은 이거는 거의 한 90%, 95% 정도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뇌졸중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고 반신마비라고 그러면은 한쪽만 마비가 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이런 식으로 오는 건 말이 안 돼요. 오른쪽 다리면은 오른쪽 팔과 함께 오고 또 얼굴인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반대쪽에 생길 수도 있죠. 얼굴인 경우에는 왜 그러죠? 그게 그 뇌의 이 겉부분에서 들어오는 운동신경이 사실 아래쪽으로 쭉 퍼져나가면서 전신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이 뇌간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데 이 교차하는 지점에 딱 중간에 걸쳐서 뇌졸중이 생기면 얼굴 쪽은 교차를 하기 난 다음에 신경이 망가지고 그렇죠. 몸 쪽은 교차를 하기 전에 신경이 망가지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조금 예, 복잡한 예. 얘기인데 그게 아무튼 뇌졸중이 이쪽 목 뒤쪽에 있는 좀 아래쪽에서 생기면은 왼쪽 얼굴에 마비가 오면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올 수도 있죠. 네, 그런데 팔다리만 놓고 보면 거의 한쪽이잖아요. 이 팔다리가 오른쪽 그렇죠. 팔, 왼쪽 다리가 오는 경우는 그 저 신경과 의사 16년, 17년 하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팔다리가 한쪽으로 마비가 오면 일단은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정말 예, 특이하게도 이게 혹시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오른쪽 팔도 좀 잘 안 들어지고 다리도 안 들어지는데 근데 디스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한쪽으로 편측화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예, 예. 대개는 전신적으로 오른쪽 어깨도 아프고 왼쪽도 좀 불편하면서 그렇죠. 힘이 전반적으로 빠지는데 오른쪽이 조금 더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식이지 아주 극명하게 딱 반쪽만 마비가 오는 경우는 진짜 이 척추 쪽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한쪽으로 마비가 왔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뇌졸중이 아닐 수도 있죠. 뇌종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럴 수도 뇌수막염이라든지 있고, 뭐, 뇌병증이라든지 뇌에 생길 수 있는 뭐 뇌전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뇌에 생기는 다른 질병에 의해서 이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마비가 생기면은 다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뇌종양 진단을 해드린 4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아유, 젊은데. 예. 근데 신경교종이었거든요. 신경교종이 아주 특이하게도 뇌실 주변에서부터 먼저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운동신경 내려가는 자리가 망가지셨는데 이분이 한 달 전부터 서서히 마비가 오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오기 하루 전날 얼굴 마비가 안면 마비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데 아주 천천히 마비가 진행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혹시 말초신경 마비인가? 처음에 혹시 그러죠. 길랑발의 예, 증후군인가? 예, 이런 그렇죠. 다른 그렇죠. 신경학적 증상에 대해서 예, 예. 조금 의심을 했었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뇌질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뇌종양이 나왔는데 이렇게 뇌졸중도 마찬가지고 종양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운동신경이 내려가는 그 자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비가 생긴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 한쪽 팔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우리 뇌졸중을 겪으신 환자분들 보면 이렇게 약간 좀 팔을 끌고 다리도 좀 끄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이게 다 편측화된 마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팔다리를 못 들 정도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일단은 병원 가겠죠. 그쵸. 근데 사실 애매한 게 적당히 마비가 왔을 때 적당히 이거 뭐 대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살짝 좀 손에만 힘이 빠진 것 같고 좀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맞아요. 젓가락질 같은 거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뭐 손이 좀 저린 것 같다 하면서 약간 묻어난 것 같은 그런 얘기 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얘기하는 이 두 번째 증상 반신마비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3대 증상 중에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반신마비가 한쪽 팔다리에서 같은 방향에서 찾아온다면은 일단 빨리 병원을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중간에 우리 김DS라는 분께서 네네. 제 동생이 선천적 뇌성마비인데 네. 몇 번 쓰러져서 신경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오늘 주제인 뇌졸중과 뇌성마비와는 관련이 있나요? 하는데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뇌성마비는 원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예, 생기는 예, 여러 경우가 가지죠. 대부분이죠.
주산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뇌성마비인 경우에는 원인이 워낙 다양한데요. 그 가운데 일부 원인 중에서는 뇌신경, 그러니까 뇌혈관 장애 때문에 뇌성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지금 뭐 장민호 교수님께서 너무 열변을 하셔서 제가 다 정리를 못 하겠는데요. 네. 우리 PD 작가님께서 좀 몇 개 좀 정리를 해서 예. 주시면은 제가 중간 중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나머지 계속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는 언어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신경과에서 얘기하는 삼진아웃 해가지고 뇌졸중 증상하면 이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안면마비, 반신마비, 언어마비. 그래서 3대 마비 증상이라고 이제 저도 방송 나가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이 언어 장애는요, 저희들이 그냥 말 편하게 언어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어 장애라고 부르는 건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발음이 좀 망가지는 구음 장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예 언어 능력 자체가 상실되는 실어증. 그렇죠. 예. 그래서 구음 장애는 뭐 우리 다들 경험해봤잖아요. 술 먹고 술 나서 마실 때. 네,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은 진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으면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할 때도 나는 똑바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걸 내가 알면서도 잘 발음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너무 막 바로 피해 와닿네요. 그렇죠. 근데 뇌졸중 때문에 언어마비가 오신 분들, 이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식이 살아 있으니까 나는 똑바로 말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그렇죠. 기분.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적당히 예, 취했을 때 이게 잘 안 됐을 때 나는 막 예. 똑바로 얘기하고 싶은데 잘 안 됐을 때 그 기분이랑 뭐 똑같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혓바닥이 굳어가지고 잘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언어마비 중에 구음장애. 예, 발음이 잘 안 되는 구음장애 증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사실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설화신경마비라든지 네, 인두신경마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에 말초신경성 마비에도 사실 혓바닥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도 조금 구분하기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는 사실 우리도 그냥 MRI 찍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확인하는 게 낫죠.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괜히 또 이거 뇌졸중인데 설화신경마비라고 잘못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또 뇌졸중이 생길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이 언어 장애 중에 첫 번째 구음 장애, 발음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바로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두 번째가 더 특징적이에요. 이 언어 장애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실어증인데요. 네, 일하기 실어증이라고. 이 실어증 증상은 언어 능력 중에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게 해주는 능력도 있고 또 말을 하게 해주는 능력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셋 다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환자들 진료도 다 말로 해야 되고 그렇죠. 치료도 대부분은 말로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하는 중추가 되게 발달돼 있을 거예요. 이 말하는 중추는 요 전두엽의 요 앞쪽 부분에 있거든요. 요 관자놀이보다 약간 위쪽쯤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쯤에 아마 있을 텐데 여기쯤에 뇌졸중이 오면은 말이 안 나와요. 네, 특히 이제 왼쪽 뇌가 거기랑 관련이 많으니까요. 왼쪽 뇌의 요 관자놀이 약간 위에, 눈썹보다 눈썹 꼬리 약간 위쪽 부분에 뇌졸중이 와버리면은 그러면 말문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다 알아듣는데 내가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머릿속으로 단어는 다 떠오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말이 안 나오고 그 단어가 말로 튀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혹시 보셨어요? 말은 나오는데 글씨는 또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사실 언어 중추는 우리는 하나라고 배우는데 근데 또 특이하게 이게 글씨 쓰는 건 또 조금 다르신 분들도 그렇죠. 있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여기 부분에 뇌졸중이 오면 왼쪽 이 눈썹 꼬리 부분 좀 위쪽 부분에 뭐가 거기에 무슨 병이 생기면 말이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미국이나 어디 이태리 같은 데 가면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뭐라고 막 짓거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소음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예, 완전 예, 소음처럼 예, 들릴 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넋을 놓고 이렇게 보고 되는데 그런 식으로 들린다고 그래요. 예, 한글이 그런 식으로 들린다고.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뭐라고 썰라썰라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 그런 자리는 바로 이 귀 바로 이 안쪽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뭘 알아듣는 자리니까 그 귀 안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는 측두엽의 이제 위쪽 부분 중에 약간 뒤쪽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는 뭐 베르니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부르는데 그렇죠. 그쪽 예, 지역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근데 내 말만 해요. 그거 겪으시는 뇌졸중 환자분들이 사실은 가족들이 좀 힘들어요. 가족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족들이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뭔 말인지 못 하나도 못 알아듣죠. 알아들으시면서 본인 말만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얘 물 떠와라 뭐 배고프다 막 하시면서 자기 혼자 하시고 싶은 허리가 아프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제가 가가지고 뇌졸중이 어떻고 무슨 뭐 때문에 걸렸고 이런 얘기를 안만 드려봐야 사실 소용이 없는 경우가 그쵸, 많죠. 그쵸.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시고 내 말만 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는데 물론 오늘 제가 얘기한 그 두 가지 여기 왼쪽 이마 위쪽이랑 귀 주변에 있는 병변이 다 같이 오는 경우 이거는 그럼 뇌졸중이 엄청 세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다 망가진 거니까요. 이렇게 뇌졸중이 너무 세게 왔을 경우는 사실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완전 실어증이 온 거죠. 완전 그러니까. 실어증. 전문 실어증. 네, 완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어려운 증상.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인데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안면마비, 두 번째가 반신마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언어마비. 이 3대 증상만 기억하시면 뇌졸중 증상의 한 95%에서 97%는 정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네. 맞죠? 논문에도 그렇게 그렇죠. 나오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논문은 우리 저 김범준 교수님 따르시니까. 네. 우리 딸기 80님께서 교수님 설명 좋으세요라고 하트 뿅뿅도 역시 방송 경험이 많으신 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사실 이거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제가 자가진단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가진단. 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반신마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신마비 검사할 때 그 교수님 뭐 제일 많이 하세요? 일단 환자 딱 왔다. 네. 뭐 뇌졸중인 것 같다. 그럼 뭐부터 하세요? 우선 걷게 봅니다, 저는. 그쵸. 다리에 마비가 왔는지 보잖아요. 예, 일단 예, 일어서실 수 있는지, 걸을 때 뭐 바란스는 괜찮은지 이런 거 보잖아요. 교수님은 뭐 하세요? 저는 앞으로 나란히.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진짜 이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예 걸음도 못 걸을 정도면 이미 병원에 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웬만큼 걸을 수 있는데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깽깽이를 시켜보기도 해요, 저는. 한쪽으로 이렇게 좀 점프를 뛰어서. 약한 쪽으로. 네, 왼쪽으로는 점프 3번 딱딱딱 했는데, 오른쪽으로는 깽깽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턱턱턱 하면서 이렇게 좀 쓰러질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발목이 다치셨거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그런 노인분들한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깽깽이를 시켜보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검사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니면 뒤꿈치 들고 걸어보기 그거 하거나 괜찮죠. 아니면 그거 괜찮죠. 이게 앞꿈치 그러니까, 들고 걷는 거 예, 있잖아요. 까치발. 예, 그래서 까치발을 하거나 뒤꿈치로 걷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리 쪽에 마비가 왔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깽깽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뒤꿈치로 이렇게 까치발로 걸어보거나 뒤꿈치로 이렇게 걸어보거나 하는 것도 꽤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김범준 교수님 하신다는 이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자, 이게 신경과 교과서에 1번으로 나오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뒤집어,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란히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건 이렇게 좀 하늘을 그렇죠. 뒤집게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웬만하면 알아요. 눈 감고도 그렇죠. 내가 몇 도 정도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웬만하면 아는데 이렇게 돌려놓고 몇 도 정도 기울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눈 감고 있으면은 이렇게 요만큼 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해놓고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세보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해서 10까지 세봤는데 눈 떠봤더니 이쪽이 약간 돌아가 있더라. 그럼 이쪽 마비 온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되게 돌아갔죠. 미묘하게 이상하게 오른쪽에 좀 마비가 온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 방향으로 해놓고 눈을 살짝 감아서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한쪽이 이렇게 돌아갔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묘한 마비가 왔을 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깽깽이를 해보거나 손을 하늘로 해가지고 들어보거나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요 그림은 저희가 이거는 다른 사람이 좀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죠? 반대편이구나. 이게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이 한번 제 손을 꽉 잡아보셔요. 아무튼 이렇게
누군가 옆에 한번 계시면은 이렇게 좀 꽉 잡아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쥐어주면서 내 손가락 한번 꽉 잡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꽉 잡을 때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왼쪽이 확실히 좀 힘이 빠지는데 이런 거를 금방 인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꽉 쥐어보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한번 내밀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꽉 쥐었는데 손가락이 빠진다. 그것도 되게 그렇죠, 좋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좋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빼봤는데 이쪽만 빠지고 저쪽은 안 빠지면 네,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동영상인데요. 이거 공개된 동영상에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환자들 동영상으로 제가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초상권 때문에 제가 쓰진 못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게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코치기 검사법이라고. 코치기 검사법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게 핑거 투 노즈 테스트. 그래서 손가락, 코 테스트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글로 사실 번역된 게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코치기 검사법이라고 했더니, 저희 이제 노 교수님이 그걸 코치기 검사법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뭐, 일단은 근데 환자들은 뭐 알아듣기 쉬운 게 좋으니까. 쉬운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 코치기 검사법이 왜 제가 말씀드린 어지러움증 감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병원에 어지러워가지고 뇌혈관 막혔을까봐 오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너무 많죠. 제가 제일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코치기 검사법 진짜 짱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 들어서 코에 한번 찍어보고 뭐 이런 물병 같은 거 있으면 물병 끝에다 찍어봐도 돼요. 이런 데 한번 찍어보고 젖장 물병에도 한번 찍어보고 여기도 찍어보고 그래서 잘 찍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잘 찍히는지. 이런 거 있으면요. 혼자 하셔도 좋아요. 혼자 이렇게 양쪽 코를 번갈아 가면서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예, 예. 뭔가 사물이 있으면 사물하고 번갈아 가면서 찍으면 더 좋아요. 근데 왜냐면 내 코는 좀 더 잘 찾으니까 요거 찍는 게 좀 더 어렵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근데 뇌가 망가져서 어지러우면은 내 코를 잘 못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뇌가 망가지면 오른쪽 손으로 코를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약간 찾는데 어렵죠. 한참 만에 찾거나 찾아서 조금 어눌하게 찾죠.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 왼쪽 손이 어눌하죠. 그러니까 막 어지럽고 막 비틀거린다. 그러면 일단 코를 한번 딱 잡아봐요. 근데 안 잡혔다. 막 이렇게 됐다. 그럼 왼쪽 뇌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일단 빨리 병원 가야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딱 했는데 안 잡혔다. 그러면은 병원 가야죠. 근데 양쪽 다 해봤는데 겁나 잘 잡는 거예요. 이렇게 겁나 막 잘 되고. 그러면 일단은 조금은 안심하셔도 좋아요. 근데 오래 지속되거나 그러면은 일단 병원을 가긴 가야겠지만 어지러움증이 있다. 근데 코 잡는 게 잘 안 된다. 코치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코치기가 잘 안 된다. 코치기. 네. 어지러울 때는 코치기를 한번 해봐라. 어지러울 때는 코치기 검사법.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정말 오늘 많은 걸 얻어가시는 것 우리 같습니다. 장 교수님 잠깐 그 아, 질문 네네. 좀 드릴게요. 작은 도박사님께서 아까 전에 다리 들고 좀 서 있는 거가 도움이 될까 깽깽이 뭐 네, 그거랑 네. 관련된 것 같은데 네.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몇 초 이상 버텨야 되나요? 조금 약간 이거 좀 예. 어려운데. 애매하다. 몇 초 버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사실 네. 연세가 드시면 좀 더 네. 어려울 것 제 같은데. 기억으로는 이게 몇 초까지 버텨야 된다 그런 건 없는데 진단 그렇죠. 기준에는 없는 예, 것 같아요. 보통은 예, 이제 예. 예, 외래 진료를 시간이니까 네. 그걸 감안했을 때 한 5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충분하죠. 사실 예, 예, 뇌가 예. 망가져서 균형 못 잡으면 1초도 못 버텨요. 아, 그렇죠. 한쪽 발 그렇죠. 들자마자 바로 바로 쓰러지시거든요. 넘어지죠. 예. 그리고 증상 관련해서 방금 3대 증상도 있지만 다른 네. 증상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증상들 중에 헷갈리는 게 이제 만성 두통, 20미니님께서 아, 만성 두통이 네. 있고 가끔씩 눈떨림이 있습니다. 네. 화장할 때 특히 네. 여자분들은 이제 예민하시니까 네, 마스카라 할 네, 때 네. 마스카라 할 때 하는데 손이 다가가면 뒤로 밀려나는 현상이 있다.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손 마비라든지 이런 거가 의심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예민하네요. 이렇게 손을 다가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머리가 뒤로 넘어갔다는 그렇죠. 이게 거죠. 머리가 딱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손은 오는데 머리가 뒤로 가야 돼. 뭐 이런 상황 같은데요. 오, 조금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떠세요, 저거는? 저도 별로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뇌랑 관련된 증상 같아 보이지는 조금 네, 많아요. 좀 아닌 것 혹시 같아요. 제 않아 생각에는 보여요. 저분께서 머리를 흔든다든지 아니면 손이 이렇게 그럴 수는 있겠다. 집을 때 이렇게 떠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뇌졸중하고는 조금 관련이 네, 있는 뇌졸중보다는 예, 아마 예, 운동질환성 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입원하셨던 여자분이신데 네.
다른 증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애매한 거죠. 네. 근데 갑자기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마스카라를 하는데 눈썹이 삐뚤어진다고. 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 이상하다. 그래서 아. 했더니 아. 실제로 아까 전에 교수님 하셨던 네. 요걸 했더니 살짝 돌아갔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잡아내셨네. 그러니까. 바로 고민 없이 미묘한 입원하십시오. 아, 그렇게 했더니 이거 신경과 의사가 안 봤으면 못 잡았을 그러니까 거예요. 못 잡았죠. 네. 예. 오늘 모르고 나빠졌겠죠. 예. 뭐 저희 자랑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신경과 의사들이 많이 압니다.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잘 잡아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사실 팔다리가 아예 마비가 됐다. 뇌졸중 요즘 웬만한 사람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뇌졸중이니까 병원 가야 되겠다고 많이 압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 애매한 거. 맞아요. 그래서 네. 손이 샥 하는데 말이 살짝 뭐 좀 이따 얘기하실지 네. 모르겠는데 말이 잘 되다가 안 됐던 네. 안 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그런 것도 증상도 있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썹이 잘 안 그어진다, 젓가락질이 잘 안 된다 이게 살짝 네. 이거 마비 네, 있는 맞아요. 경우는 그런 것 그냥 같아요. 뭐 그냥 잠깐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맞아요. 오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좀 답을 찾아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제가 너무 생각보다- 이걸 털어가지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뭐 큰일 났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 자, 오늘 뭐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 네. 교수님께서는 오늘 뇌졸중이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되느냐, 네. 그리고 자가 혼자서 뇌졸중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어떤 것들을 해봐야 되는지, 아까 깽깽이라든지 손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말씀하셨죠? 네.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크게 정리해도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시력과 하고, 선생님들 예. 멋있다고 얘기 올려주셔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사실 더 멋있는 분 많은데.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우리 또 치료보다 더 교수님께.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이제 의학이 발전되면서 뇌혈관 질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이 치료 예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요즘엔 굉장히 치료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범준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 장민욱 교수님이 그 여러 진단하는 방법이라든가 증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우리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뇌경색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으면 사실 빨리 가야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그건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결국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 뭘 하느냐. 사실은 내가 뇌졸중에 와서 병원에 한번 와 봤으면은 다 이제 비슷한 걸 하고 가시는데 사실은 안 해봤으면은 도대체 왜 빨리 가야 되지? 왜 무엇 때문에 뭘 하길래 그렇게 막 시간을 다퉈서 뭐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나 어느 미담사리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뭐 할머니가 처음 이상한 걸 알았는데 가족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학교에서 이런 얘기 배웠던 아들이 뭐 손자나 이런 경우에 그걸 얘기해서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진짜 효자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왜 빨리 가야 되느냐, 병원에 가면 무슨 치료를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올리셨는데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뇌졸중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진행하는 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뇌졸중이라는 거는 이게 뭐 처음에 약하게 왔다가 이후에 조금 더 오고 이렇게 소위 전조 증상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전조 증상이 있는 뇌경색은 전체 뇌경색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개는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그러니까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그 순간에 증상이 확 오게 되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뇌세포라는 거는 혈관이 막혀서 뇌로 피가 가지 않으면 한 2, 3분만 지나도 죽기 시작을 하고 그 순간에 뇌세포는 이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상이 생기자마자 증상이 생긴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에게 뇌졸중이 생긴 순간이고 바로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 치료는 우리가 해서 시간을 보통 나누게 되는데요. 발생 직후 뇌졸중이 지금 막 생겼다라고 그러면 혈관을 뚫어야 됩니다. 뇌경색이라는 거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부분이기 때문에 혈관을 뚫어주면 최고죠, 뭐. 그러면은 오던 뇌경색도 그냥 이제 가버릴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사람한테서 다 혈관을 뚫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혈관을 뚫는 치료를 실제로 하는 경우가 모든 뇌졸중 환자가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만 사실은 혈관 뚫는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늦게 와서 못 하거나 아니면 가벼워서 안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뇌졸중이 생겼는데 혈관 뚫는 치료를 안 하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와서 혈관 뚫는 치료를 이미 했던 환자, 결국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몇 시간 정도나 하루 이틀 정도 지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안 와도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게요.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20에서 25% 정도는 초반 며칠 사이에 나빠져요. 그거는 새로운 뇌경색이 추가로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뇌경색이 뭔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뇌세포가 계속 죽거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결국 초기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 문제가 안 되게 해드리는 게 그 한 며칠, 한 2, 3일 정도에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초반에 2, 3일 정도 지나면서 환자가 안정이 됐다. 이래서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소위 초기에 진행할 위험성이 지나간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도록 실제로 팔을 못 들던 팔을 들고 못 들던 다리를 들고 말 못 하시던 분들이 말을 하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되죠. 요 과정이 이제 초반에 한 며칠에서부터 한 2, 3주, 긴 분들은 한 3, 4개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초반에 뭐 아마 뇌졸중 있으셨던 분들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뭐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뭐 재활치료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도 솔직히 있는데 이제 그 말이 사람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럼 이제 더 이상 병원 갈 필요 없느냐? 이제 그거는 아닌 게요. 모든 뇌졸중 환자의 4분의 1, 25%는 평생에 한 번 재발합니다. 그게 이제 한 번이 되면 한 번 뇌졸중 오면은 어떻게든 뭐 회복을 해서 좋아질 수 있지만 두 번째 뇌졸중이 오면은 솔직히 회복을 그렇게 잘 못하고 세 번째 이상 뇌졸중이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생기는 만성적인 후유증 그런 맞아요. 것들 이제 관리해 드리는 게 그 이후로 몇 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빨리 오시면 기본적으로는 옛날에는 아마 한 몇 년 전까지는 저희가 뭐 골든타임 해가지고 뭐 3시간 전에 와야 된다, 뭐 한 4시간 전에 오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골든타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무조건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고 나서 10분 만에 오시는 환자가 있으면은 정말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고요. 근데 3시간 만에 가면 된댔으니까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샤워하고 옷 입고 뭐 화장하고 온다 이러면은 뇌세포는 그 2시간 동안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오셔야 돼요. 1분이라도 빨리 와야 되고 그렇게 빨리 오는데 제일 좋은 거 아까 장문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자식들한테 전화하거나 하지 마시고 119 네. 무조건 119. 무조건 119. 대한민국에서는 119가 제일 빠르고요. 제일 빨라요. 또 119는 현재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요. 그렇죠.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19를 이제 타고 오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초반에 한 몇 시간 정도,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내에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약을 써서 보통 혈관을 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몇 시간 이상 그러니까 초반에도 큰 혈관이 막혀 있으면 실제로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막힌 혈전을 잡아서 끄집어내는 이런 혈전 제거술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현재 큰 혈관이 막히고 아직 뇌세포가 많이 죽지 않은 경우에는 한 24시간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 요즘에는 그거를 더 길게 며칠 정도 지나서도 어떤 환자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네.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요. 네네. 어제 저녁에 오셨거든요. 네, 그저께 저녁에 오셨는데 예. 그저께 저녁에 기저동맥 끝부분이 막혀가지고 오셨는데 되게 처음에 위험했겠다. 증상이 너무 경미한 거예요. 예. 진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시술을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예. 오늘 아침에 회준 돌 때 보니까 조금 더 나빠지셨더라고요. 그럼 들어가서 그래서 열어야죠. 냅두면은 엄청 나빠질 것 같아서 사실 예. 따지고 보니까 오늘 거의 한 12시간이 다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예. 뚫어주고 났더니 엄청나게 좋아지셨어요. 그쵸. 그쪽에도 그러니까 좋아지죠. 진짜 그쪽에도 김범준 교수님 좋아지죠. 말씀대로 예. 꼭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4시간, 3시간 이걸 꼭 지킬 게 아니라 12시간이 지났어도 오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혈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 뇌졸중 관련해서 골든타임 말고도 굉장히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골든타임 굉장히 많이 하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뇌졸중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 어떻게 보면 더
치료를 늦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맞아요. 그런 맞아요. 그런 경우 네, 있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사실은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저희가 한 4, 5년 전까지 그 학회에서 막 뭐 3시간 얘기하다가 이제는 시간 없이 그냥 뭐 어쨌든 빨리 오셔라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아까 전에 네, 여기서도 예. 나온 것처럼 그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렇죠. 이런 시간과의 거를 싸움이죠. 잘 지적해 네, 주셨는데요. 맞아요. 저희 뇌졸중 하시는 이 두 분 선생님 포함해서 뇌졸중 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시간과의 싸움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도 있고 한데요. 뭐 그런 얘기까지는 못 하겠고 아무튼 치료가 굉장히 시간에 상관없이 열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네.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뇌졸중 이렇게 치료를 해서 혈관을 열게 되면 특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뇌졸중을 치료를 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사시는 거는 아닌데 결국에는 원하면 어떤 환자분이 80세까지 살 수 있다. 근데 70세에 뇌졸중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게 혈관이 뚫렸다. 그럼 그만큼 더 건강하게 사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결국에는 이제 돈도 줄인다. 그렇죠. 결국에는 네. 마비가 와서 뭐 재활 치료 받고 어디 입원해 있고 하는 그 비용들이 다 줄어드니까 돈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쓴다고 3천만 원 그러죠. 나오죠. 예. 뇌졸중이 오면 뇌졸중 예, 걸리면 예. 1년에 약 3천만 약 원씩. 먹는 거 말고 다른 거 포함해서. 네, 요즘 다 간병비가 포함해서. 좀 비싸요. 그리고 네. 이제 요양병원에 있으시면 네. 그 돈 나가죠. 네. 두세 시간 빨리 오면 1년에 3천만 원씩 그러니까. 10몇 년의 돈을 아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경제적으로도 빨리 아, 와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혹시 이게 그러니까 발견이 늦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낮에 생겼는데 나 불안하다 이게 걱정된다.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야 이것도 역시 뭐 연락했는데 괜히 뭐 뇌졸중도 아닌데 뭐 별것도 아닌데 부르는 거 아니냐. 나 원래 몸에 힘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늦게 발견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 6시간, 7시간 이상 지나서 발견했다 하더라도 일단 병원에 오셔야 돼요. 하여튼 25%는 진행해요. 처음에 걸어서 오시거나 휠체어 타고 앉아서 오셨던 분들이 그 다음날 되니까 조금 더 진행하고 사흘째 되니까 아예 못 들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병원에 빨리 오셔서 뇌졸중 집중치료실 이런 데로 입원하실 수 있으면 거기서 관리 잘 받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초기에 합병증이 생기거나 더 진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집중치료실에서 집중적인 관찰 그리고 이제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부분이 되겠죠. 저게 중환자실이랑 좀 다른 건가요? 중환자실보다는 조금 낫죠. 예. 병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 중환자실보다는 덜 시끄럽고요. 아, 그렇죠. 보호자도 좀 다닐 수 있잖아요. 보호자도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고 면회도 조금 더 자유롭고. 그렇죠. 예.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이 초반에 워낙 나빠지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사실상 뇌졸중 치료의 표준이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질문이 네. 계속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너무 또 그 날카로운 질문도 있지만은 저는 네. 기본 질문도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뇌출혈이 허혈성, 출혈성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뇌졸중을 아마 그렇죠. 따로 예, 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예, 예. 뇌졸중이라는 것이 우리 아까 뚫어주는 것들은 뇌경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예, 허혈성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예. 혈관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런 경우를 뭐라고? 뇌출혈. 뇌출혈이죠. 뇌출혈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히면 뇌경색,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뇌출혈. 그걸 네네.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아니에요. 뇌졸중입니다. 중입니다. 네, 그걸 이제 뇌혈관 질환인데 뇌졸중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기본적인 건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네, 네. 설명드렸고요. 다이어트가 신경 건강에 안 좋나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지난달에 네. 그 다이어트 약 중에 펜터민이라고 있어요. 많이 드시거든요. 위험한데. 펜터민을 예, 예. 한 6개월 정도 31살 아이고. 드신 여자분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꼭 다이어트가 필요한 정도의 몸매도 아니셨어요. 근데 아마 또 그 펜터민을 6개월 정도 복용하는 찰나에 아무런 위험 인자 없는 분인데 뇌졸중이 왔거든요. 그렇죠. 혈관 검사 예, 다 그럴 수 했는데 있어요. 다 이상 없었어요.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약 예, 드시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특히 또 다이어트 꼭 뭐 굳이 다이어트를 하시진 않겠지만 뇌졸중이 생겨서 이미 팔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이어트로 뭐 설마 다이어트는 안 하시겠지만 다이어트 혹은 식사 잘 못 하셔가지고 몸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면 그 처음에 있었던 뇌졸중 증상이 조금 더 나빠지거나 그렇죠. 약간 악화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건강한 식습관을 하시는 게 좋지 굳이 억지로 다이어트를 맞아요. 하시는 것은 맞아요.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가려서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또 네. 하겠습니다. 예. 김남매님께서 예.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 검진을 하는데 아. 경동맥과 추골동맥 네. 석회화라고 아. 뇌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네. 하네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걱정되잖아요. 석회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뭔가 돌이킨 것 같고 그렇죠. 뭐 혈관이 예, 딱딱해진 예, 것 예. 같은 느낌인데요. 네.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저런 증상이 나왔다. 또는 혈관이 좁아졌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예, 분 예, 많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뭐라고 하세요? 교수님? 일단 저게 결국에는 현재 뇌경색은 아닌데 네네. 현재 뇌경색이 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데 저렇게 뭐 경동맥 석회화 혹은 경동맥의 뭐 내막 증식 뭐 네. 무슨 협착 뭐 경도 협착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경우마다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나중에 뇌경색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동맥경화가 현재 이제 생기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물론 굉장히 젊은 사람들, 이래서 40대밖에 안 됐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특히 담배도 안 피고 뭐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나는 운동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 정도의 어떤 건강검진 결과라면 대개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나중에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한 60 넘으셨고 평생 담배를 많이 피셨고 지금 당뇨도 있고 이러신 분이라면 저거는 어쩌면 지금 좀 심각한 관리가 꼭 필요한 동맥경화가 이미 쌓여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인데도 젊은 분들은 적신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예. 평균적인 수치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게 그 동맥경화의 측면 중에서 내막 증식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침착에 의한 동맥경화도 있지만 단순히 칼슘이 침착돼서 오시는 분들도 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예. 체질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칼슘 수용체가 조금 과도하게 덜 발달돼 있는 분들은 혈중 내의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런 예. 분들은 좀 칼슘 섭취하는 것도 좀 조심하기는 해야 될 것 예, 같긴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요즘 초음파 워낙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쉽게 문제가 하죠. 있으면은 예, 예. 저는 그래도 저 정도의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라면은 가능한 그거를 좀 핑계 삼아서 MRI를 좀 급여로 찍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되게는. 예. 웬만한 병원에 가면 저러면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죠. 그럼요. 예, 요즘은 예, 사실 예, 개인 예. 병원도 이 정도 초음파는 다 하잖아요. 경동맥 아니, 초음파. 그렇죠. 그 초음파에서 저런 게 나왔는데 예. 이제 보통은 이제 큰 병원으로 의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큰 병원이라는데 두 분 계시는 병원이라든지 여러 병원인데 그런데 병원 가면 웬만하면 다 아, 그럼요. 되는 거죠. 저희들 그렇게- 병원으로 오세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근처에 신경과 개원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특히 근처에 있는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들하고 해가지고 MRI를 다 아, 찍고 맞- 또 그 찍죠. 선생님들이 혈관 다 알고 특히 신경과 선생님들은 다 혈관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혈관에 대해서 계속 초음파 봐주면서 더 철저하게 봐주실 수가 있죠. 주기적으로 자주 해보는 게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얼마나 예, 예. 주기 자주 해야 되냐? 그것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뭐 만- 1년, 2년, 뭐 이게 여기에 뭐 두꺼워져 있다. 네. 그러면은 의미가 있을 만한 적신호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저는 1년마다 시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보통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얘기 드렸던 그 40대에 젊고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한 사람이면 한 2년까지 가기도 하는데 2년을 넘기지는 잘 않고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한 나이가 60 정도 되고 특히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도 쓰지 않고 뭐 방사선도 쉽죠. 안 나오고 네. 몸에 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분이거나 연세가 한 80 정도 된 위험한 분이면 막 6개월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생각보다 시간 굉장히 시간 너무 빠르네요. 빠르네요. 우리 네. 질문을 많이 받기로 했는데요. 네. 두 분 설명이 조금 더 있겠지만은 우선 질문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장혜영님께서 엄지 손가락 떨림 증상이 있는데 아, 어떻게 해결해야 엄지손가락이요? 될까요? 아, 예. 아마도 요거 이거는 말씀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그게 네,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예. 근데 나이라든지. 떨리는 게 모양을 잘 봐야 돼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돌아가면서 떠는 증상. 네. 이거는 파킨슨병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회전형 떨림이 엄지손가락에서 주로 나타나면은 네. 파킨슨병을 의심하시면 되겠고 단순히 그냥 같은 방향으로 떨고 있다면은 사실 본태성 떨림일 가능성이 그렇죠. 많죠. 예, 같은 예. 방향으로 떨면서 머리도 약간 떨고 있고 그러면은 본태성 떨림. 타고난 체질. 네, 오늘 주제인 뇌졸중하고는 조금 뭐 네. 증상일 수도 그러니까,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경과 학회에서 오늘 뇌졸중 말고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파킨슨병, 네, 두통, 네. 뭐 다른 어지럼증, 교수님들이 나와서 네, 해주시겠네요. 충분히 예, 저 예. 질문에 대해서 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장혜영님한테 도움이 될 네. 것 같고요. 저 SD134 밑에 분들도 하나 우리 있네요. 장 교수님께서 어, 답을 해주실 수 이거- 있는 내용 같아요. 어, 그 복시 정말 많으신데 네.
복시를 유발하는 거는 안구를 움직여주는 3번, 4번, 6번 뇌신경에 장애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데요. 이 3번, 4번, 6번 뇌신경은 결국은 뇌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따라서 이 뇌에서부터 출발하는 자리에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얼추 봐서 그냥 말초성인 것 같아도 사실 MRI를 찍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놓칠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MRI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안과에서 별 이상 없다고 하고 또 65세의 할머님이시면은 혈관성 위험제를 가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예, 예. 무조건 대학병원 가서 또는 주변에 있는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꼭 해보시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충분한 답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제가 조금 조급해지네요. 우리 뒤에 김 교수님 더 강의하실 내용 아니요, 이 끝나셨나요? 정도는 됐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금분씨님께서 네. 예방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너무 주제가 이걸 커져서 빼먹었네.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이 시간이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예방은 너무 넓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 멤버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또 불러주신다면 불러주시면,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실은 뇌졸중 오기 전에 모든 병이 그렇지만 뇌졸중 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 번 오신 맞아요. 분들도 다시 오지 않게 하는 재발을 막는 예방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약물 치료도 있을 거고 재활 치료도 있을 네.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기 네. 질문 하나가 좀 중요한 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건 중요하네요. 네. 이대진님 질문입니다. 67세고 뇌경색으로 재활 치료 중이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뇌경색의 급성 치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처음에 혈관 뚫는 시기, 그리고 초반에 안정을 하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는 시기를 저희가 통틀어서 이제 급성 치료기라고 말을 붙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증상 발생하고 일주일 정도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예, 얘기해요. 대개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안정이 되는데 가끔 굉장히 좀 불안정한 환자분들이 한 2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만 계셨다 가시라고. 그렇죠. 네. 아유, 이렇게 일주일 후에는 증상이 가신다고. 경미하셔도 일단 일주일만 좀 계셔보셨다 가시라고. 맞아요. 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한데요. 사실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아이고, 벌써요. 우리가 지금 딱 정각에 시작했는데 55분이 지났는데 네, 시간 우리 빠르네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5분에 한 명씩 뇌경색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50분 지났으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한 50분 정도, 10분 10분 정도가 정도 이미 이 시간에. 뇌졸중 예. 환자가 생겼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또 많이 알아야 되는 질환인 것 같기도 그럼요. 하고요. 네, 네, 오늘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신경과 두 분 선생님 모시고 SD1404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넘어가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신경과 학회에서 우리가 신경과 의사들이 보는 질환이 이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여드렸던 뇌졸중, 그다음에 통증, 특히나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네.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도 방송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순서입니다. 어. 그래서 세 번째 네. 치매. 요즘 치매 너무 걱정 치매 많으시죠? 방송도 해요? 그럼요. 네. 다 준비돼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손발저림,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안면신경마비도 네, 여기서 그렇죠. 다시 네, 다룰 안면신경마비도 예정입니다. 있구나. 예. 그리고 두통, 얼마나 많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뇌전증,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간질이라 그랬죠. 이제 네. 어감이 안 좋아서 뇌전증이라 바꿨는데요. 갑작스럽게 의식이 잃는 뇌전증. 아까 또 나왔는데 손떨림이라든지 파킨슨, 네, 나오네요. 네, 네. 예, 수면장애. 수면장애도 굉장히 많은데 많죠. 신경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경과가 제일 전문가죠. 그렇죠. 맞아요. 예, 수면장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지럼인데요. 어지럼증. 너무 우리가 많이 접하는 증상들인데 예, 예. 저희들이 다 9개가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뇌졸중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다음 통증하는 선생님들 건가요? 하는데요. 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통증에 대해서 6월 17일. 예. 한 달 뒤 조금 네, 네, 멀게 멉니다만은 한 달 뒤에 박기영 선생님과 신동석 선생님 모시고 뇌졸중가처럼 이렇게 네. 신경과 학회 예. 차원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 선생님? 처음 라이브 방송 처음 아니셨어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네, 유튜브는 처음이고요. 네, 저도 처음입니다. 네, 재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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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질문도 다 못 해주신 분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고 제가 만약 기회 되면은 이 영상 보니까 다 옆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D님 통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답변 드려서 전달을 드려서 네.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거기 저 부분이 귀 밑에 찌릿찌릿하신 거예요. 그 3차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신경과로 가보세요. 이것도 신경과네요. 그 그럼요, 신경과죠. 저것도 거기 신경과죠. 신경과죠. 저거 네. 신경과죠. 은근히 신경과에 가야 될 병이 많네요. 많아요. 맞죠. 애매하면 일단 신경과 가봐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옆에서 많은 거 배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 신경과 학계에서 준비된 뇌졸중 파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6월 17일에는 통증에 대해서 특히나 뭐 3차 신경통, 아까 대상포진 이런 같이 통증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생님께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네.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시죠. 네,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적으로